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 한 매체를 통해서 경찰 수사 보고서까지 유출됐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 문건일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핵심적인 문건이 경찰이 아닌 외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줬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후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이선균 씨를 공개 소환했는데요. 물론 경찰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이선균 씨를 소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사 장소와 일시까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경찰은 10월 28일과 11월 4일, 12월 23일 3차례에 걸쳐서 이선균 씨를 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0월 28일 1차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성 판정까지 나왔으면 경찰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1월 4일과 12월 23일 조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경찰서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많은 매체진이 그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배우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3번째 조사 이후 나흘 만인 12월 27일 이선균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등에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이후 압수수색 등의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경찰의 경위 수사관이 내사 문건을 찍어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차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선균 씨에 대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던 만큼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굳이 공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직접적으로 관련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경찰 수사관은 조직으로부터 파면을 당하는가 하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을 용서 못한다라는 변영주 감독의 발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선균 배우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을 뿐인데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배우 이선균 씨는 나의 아저씨, 커피 프린스 1호점, 하얀 거탑, 기생충 등 다양한 드라마와 굵직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사회 각층에 상당한 팬층을 확보한 배우입니다. 그런 배우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대중들로부터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분명한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선균 씨의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던 데다가 첫 번째 조사에서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공개 소환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믿었던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을 통해서 수사 중이었던 핵심 내부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비극 때문에 이선균 씨를 추모하는 목소리에 더욱 큰 힘이 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영주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선균 씨를 추모하고자 하는 발언이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먼저 소위 말하는 내 편, 내 사람이라고 했던 지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선균 씨의 사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선균 씨는 그야말로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었고 관계자들 역시 모두 입을 닫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내 편, 내 사람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선균 씨가 10수년 동안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배우들과 감독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았지만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선균 씨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이선균 씨를 향한 워낙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 편, 내 사람들 역시 섣불리 나섰다가는 본인의 밥그릇마저 부셔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선균 씨를 옹호하는 것 역시 당시 이선균 씨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나섰다가는 독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선균 씨의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을 닫았다는 말은 그야말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선균 씨 사태에 대해서 모두가 쉬쉬하고 있지만 이선균 씨 사태에 있어 또 다른 핵심 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입니다. 김세희 씨는 당시 업소 마담인 K 씨와 이선균 씨의 통화 녹취를 수차례에 걸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 회에 걸친 조회수를 기록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서 재인용되면서 이선균 씨를 향한 엄청난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2023년 12월 26일 이선균 씨와 마담 K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선균 씨의 죽음에 가장 크게 관여했던 집단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김세희 씨였던 셈입니다. 이선균 씨의 사망 이후 동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라는 소명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수사당국 관계자들과 KBS에 대한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자회견 회장에서조차 가세연이나 김세희 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언급한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연대했던 배우들의 실명이 공개되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조차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변영주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 배경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선균 씨의 비극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3년 가까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 동료 배우들이나 절친 관계자들 그리고 감독들 모두 이선균 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가세연이나 김세희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세희 씨가 공개한 녹취를 누가 볼세라 이어폰을 꽂고 몰래 들었다 라는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글을 올리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글에서조차 가세연이나 김세희 씨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감독들 입장에서 김세희 씨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유명인의 입장에서 김세희 씨에게 한번 찍히면 본인 역시 극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변영주 감독의 발언에서조차 김세희 씨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조건적인 경찰 탓, 무조건적인 검찰 탓. 물론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 즉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선균 씨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얼마나 형을 받았나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배우 이선균 씨의 작품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좋은 배우,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우리를 울고 울렸던 그 유명 배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회적 비극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사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끄집어낼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선균 씨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면죄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시선이 오히려 이선균 씨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변영주 감독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는 고인이 작품 활동과 고운 인성으로만 추모되고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욱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취재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건에서 이선균 씨와 마담 K 씨가 집중적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담 김 씨의 지인인 무명배우 박 씨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교도소 제소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이들입니다. 두 사람은 출소 이후 위아랫집에 함께 살 정도로 끈끈한 사이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박 씨가 마담 김 씨와 이선균 씨의 사적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서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금전적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담 김 씨가 박 씨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담 김 씨는 이선균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협박 내용을 통해서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이후 1억 원은 범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나머지 2억 원은 도피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뜻밖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담 김 씨는 자신을 협박한 인물이 다름 아닌 지인 박 씨라는 사실을 알고 이선균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자신을 협박한 인물이 박 씨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자신이 이선균 씨로부터 받은 금액과 모든 상황을 지인 박 씨에게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금액은 애초에 1억 원이었는데 김 씨의 임의대로 이선균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냈던 데다가 본인에게 주지 않고 모두 김 씨 홀로 가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김 씨와 박 씨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고 박 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김 씨를 경찰에 투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둘러싼 두 여자의 암투 때문에 뜻하지 않았던 이선균 씨의 이름까지 Spark AI Workspace. Download today and get started. 딸려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마담 김 씨가 경찰로부터 사정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되자 따로 이선균 측에 연락을 취해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뜯어냈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만나는 한편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박 씨는 마담 김 씨와 이선균 씨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더욱 이선균 씨와 마담 김 씨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책임이 무겁지만 박 씨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몰랐던 이들은 박 씨를 옹호하는 한편 마담 김 씨와 이선균 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케이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저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박 씨의 만행과 김 씨의 기행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취재에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마담 김 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의 전말과 함께 마담 김 씨와 무명 배우 박 씨의 만행을 모두 취재해 공개를 했습니다. 이후 박 씨 역시 구속이 됐는데요. 약 2년간의 재판 끝에 마담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그리고 무명 배우 박 씨의 경우에는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이었던 박 씨에게 김 씨보다 더욱 중한 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배우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 저는 여러 가지 취재들을 이어왔지만 이선균 씨의 탄생도 제게 있어서도 가슴 아픈 취재건이었습니다. 저는 부디 고인이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싶다면 고인의 작품 활동과 고인의 따뜻한 인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사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고인을 부정적으로 언급되게 한 것인지. 사실 이번과 같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변영주 감독의 말과 유사한 발언들이 앞서서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선균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 말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가세한 김세희 씨란 본질과 참여는 외면하면서 내뱉은 말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도덕적 우월성 혹은 선택적 분노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정겨움이 가득한 이곳에 어느 날 웬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물건으로 가득 찬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가만히 있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의 카트를 쓰러뜨리기도 하는데요. 뭐예요? 아주 몇달 동안 지옥 속에서 전세한 다 그러잖아 무서워서 내가 3-4개월 동안 가정 때문에 살고 더워라. 사람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 난 정신이 없어 난제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 그녀가 떴다 하면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는 상인들. 여성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해당 시장을 찾았는데요. 172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해당 여성을 찾았던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을 만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을 만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장에 나타났다는 여성, 카트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됐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5, 60년 잠시 후 이 우회전입니다. 역사가 네, 있는데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래요. 우회전입니다. 나타난 건 한 5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원님들의 애로사항, 고객의 애로사항이 너무 수없이 내가 영업을 못할 정도 전화가 오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접수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아직 정상 출근, 정상 퇴근이라고 저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카트기를 가지고 상인들이나 고객들을 막 치고 나가는 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평소처럼 시장에 출근한 여성, 폐지로 가득 찬 카트를 끌고 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을 카트로 들여봤습니다. 아니, 길도 좁은데 안 네, 그래도. 여성은 가구를 비롯한 여러 짐을 카트에 한가득 넘치게 실은 뒤 지나가면서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예.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러 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요. 또한 여러 대의 카트를 끌며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서 음식을 먹는 점포에 다가가더니 바로 앞에 수레를 주차하는데요. 통로의 절반이 막혔지만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갈 뿐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한테는 우리 카트기로 7렐레, 8렐레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해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트기를 쓰지 말라. 그건 물건 싣는 거다. 카트도 본인 게 했다고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고무리고 잔뜩 막아놓는 거야. 장사 못하게. 악질이라는 거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쪽폭보다 더 하죠. 여성이 끌고 다니던 카트는 시장 측이 고객들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는데요. 카트는 동전을 넣어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여성의 카트 사용법은 좀 달랐습니다. 보시면 여성은 긴 막대기로 잠금 장치 부분을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마음처럼 되지 않자 여성은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돌이었는데요. 어쩌려고요? 여성은 카트에 막대기를 댄 채 벽돌로 여러 번 내려쳤고 결국은 카트 강제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아, 저거 기술자예요? 제가 자기가 돈을 넣어가지고 다녔겠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부셔가지고 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저거 망가지는 아니요? 부분입니다. 이걸 부시고 부셔가지고 이게 누가 뜯겠어요? 파손을 해가면서. 네. 심지어 반납도 하지 않고 네. 시장 밖으로 가져갔다는데요. 몇 대? 그 사람 만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사방 팔방 자기 집에 구석구석에 감춰놓은 건 별도죠. 13만 원 돈 되는데 13만 원. 집을 파괴된 게 한 2대 되고 그 여자가 40, 50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갔다가 막 네? 편한 데로 막 와. 여성이 이런 식으로 절도한 카트만 무려 67대에 달한다는 주장. 돈으로 환산을 하면 800만 원이 넘습니다. 해당 여성은 주문 폐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득 카트에 싣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상태로 이 좁은 시장 통로를 지나갈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카트에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짐들을 가득 담았는데요. 보시면 여성이 끌고 다니는 카트의 상황과 좀 비슷해 보이죠? 이제 카트를 끌고 시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시장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쌓았을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는 게 첫 번째고요.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나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아주 쉽습니다. 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다 보니 자칫하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스를 접잖아요. 네네. 그런데 착착 접어서도 그쵸. 아니고
이게 시비 걸러 다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 폐지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수집하기보다는 열몇 분한테 막 갖다 그냥 시비 걸기 위한 진열해놓은 용도예요. 물건을 상품 다 망가. 부피를 뭔가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폐지를 모으던 할머니도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경희대에서 내가 뭐 너무 가져가지 말라고 그거 절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서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이제 지나가면 우리 신고 저 들어도 물질해가 오네. 진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깜짝이야. 여성이 가져간 폐지 일부가 절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으로 가득 찬 수레를 한쪽에 주차하는 여성. 곧바로 시장 안의 한 점포로 향하는데요. 주문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상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고성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이들을 바라보는데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리를 뜨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실랑이를 이어가는 여성. 그녀의 소란은 약 4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야,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곤 했다는 여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원한을 있어요. 또 우리 신고. 늘 하루에 3번, 4번 이유를 불문하고 아무 관하장으로 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가서 그걸 써야 될 시간인데 아주 한몇달 동안 지옥 속에 살아요. 전 사람 다 내가 무서워서 무슨 신고를 하는 거예요? 밖에 손님들 막 쫓아들었어. 막 손님이 무서워서 보는데 시장에 그 여자 사는데 뭐를 사면은 그 다음에 돈 내줘야 돼. 버스가 지나갔다고 돈 내줘요. 그 다음부터 안 타니까 괜히 시비를 잡거나 시비를 거는 저녁에 지나갈 때 시비 걸어. 여성은 식당을 방문하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상인들을 압박했다는데요. 곳곳에서 시비를 걸어오기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저희 집 옆에 빌라가 있는데 파스타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모아두시고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던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애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아줌마가 소리 지르니까 그런 간격을 보기에는 애들의 교육성은 좋지는 않죠. 주택가에서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다는데요. 그런데 경찰도 이 여성에 대해 알고 있답니다. 뭐 신고가 한두 번 안 형사과 들어간 게 강력계 아니겠죠? 뭔 감찰계가 다 알더라고요. 이 사람에 근데 유명 대해서. 인사군요. 95년도부터 그런 절도나 사기나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욕을 하거나 그게 습관적으로 됐던 사람인데 감옥소에 갔다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여성의 행동들. 대체 이 행동들 어떤 심리인 걸까요? 시비를 걸거나 카트를 그냥 끌고 가려고 하시다가 안 되시니까 그걸 열기 위해 여러분, 삼계탕 만드는데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시간? 아니요. 단 5분입니다. 5분이면 이렇게 고퀄리티 닭다리 삼계탕이 뚝딱 완성된다니. 나나 자택 강도 사건은 2025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 아침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잠시 후 성서경찰서 대구식약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앞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후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시속 4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다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청주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정체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운행. 할까요? 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결제 처리 중 승인 요청 중입니다. 결제가 감사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현장에서 결제하신 미터기 요금을 확인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리야, 집에 가자. 힐스테이트 다사역 아파트 부동까지 시는 도착했으로 방송이 시작합니다. 실력 공부와 발표 성주 방면 우회전입니다. 구리에 위치한 나치울 마을이다. 이곳은 수십억 원대 고급 주택이 밀집한 신흥 구촌으로 나라는 지난해 3월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빈, 손예진 부부, 박진영, 한소희, 트와이스 모모 등 유명 연예인들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는 장소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하면서도 조용한 나치울 마을은 단순의 가구수 가족, 보안이 우수해 외부 노출을 벌인다.
모욕하며 금품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나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고 곧바로 현장으로 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어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며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 역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나나의 어머니가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건은 큰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체포된 A씨는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으며 이어진 조사에서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이나 수생패는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이들 모녀와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렇게 A씨가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범행 당시 A씨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뻔뻔하게도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나나에게 살땡 미수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버리는 파렴치한 짓에 논란은 커져갔는데 당연히 구속 적부심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고소권은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이렇게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나나 그녀는 팬소통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글을 공개했는데 이미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속마음을 밝혔고 소속사 역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히게 된다. 물론 이러나 저러나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의 태도는 매우 뻔뻔했다. 그는 JTBC 사건반장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인즉슨 절도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헤드셋과 장갑만 낀 상태였는데 오히려 나나가 달려와 자신에게 흉기를 가했다. 거기에 나나한테 제압당한 후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며 4천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구속된 뒤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자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결국 A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강도를 하러 들어간 사람이 피해자한테 돈을 받기로 했는데 피해자들의 한쪽에서 강도로 공소했다는 상식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2020년 강도성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는 재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나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있어 단순 절도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또한 사건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모녀에게 저항하는 입장이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해버리고 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A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심환을 먹고 너무 긴장돼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있다며 신경을 받았다. 진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황당하게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답한 뒤 법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피고인 A씨를 향해 재밌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 라며 감정을 드러내고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해달라며 제지하자 교감이 안 될 수가 없다 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 2차, 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당 사건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오는 6월 초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상이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똑같은데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키냐 안 켜냐 완전 차이나 트럭지랑 배달지를 앱이 다 알아서 안내하니 음식 넣기만 하면 돈 벌리 첫 배달이면 최소 2만원 보너스에 심지어 주단위 정산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가입하고 수익 벌어보자. 300m 앞에 시속 30km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고 싶고 돈은 없고 여행 가려면 짜잘짜잘 돈이 많이 나오죠. 내 통장이 통장일 때 유용한 어플을 소개합니다. 틱톡 라이트 재미있는 영상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누구야 얘는 또? 야, 남편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뭐라고 허락해줬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누구라고? 누구라고? 이거지에다 알겨와 어따 대고
짓거리야 네가. 얘들은 밥 먹고 왜 그러냐 지금이 몇 시인데? 익숙한 이름이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혼 후에 대중의 시선에서 그간에는 좀 사라져 있었죠. 전 삼성과의 맞사위로 불렸던 임우재 씨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재벌가 사이로 알려졌었지만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경기도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를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군다나 이 기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존속 범죄예요. 그러니까 30대 남성 손자입니다. 이 손자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무려 엿새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그런 사건인데 임우재 씨가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는 무속인 여성과 함께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입니다. 자, 일단은 대략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고, 그 전에 김묘성 기자님, 저는 지금 아까 저희 같이 들었잖아요, 목소리를. 이무재 씨라는 게 일단 안 믿겨요. 그 재벌가 사위. 그렇습니다. 자, 김성수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처 사별 후 자신을 붙잡은 게 딸이다. 무슨 사연일까, 허주연 변호사님? 쿨의 멤버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이혼을 겪었고 또 전처와 사별을 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 긴 시간 동안 정말 대단한 게 이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딸을 혼자서 잘 키워온 싱글 데디이기도 합니다. 이 딸이 어느덧 20,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수 씨 딸이 어릴 때부터 무척 속했고 성숙한 딸이었다고 해요. 사춘기 되면 다들 힘들다, 막 반항도 하고 속썩이고 그러는데 이 김성수 씨의 딸은 사춘기가 한 달도 채 가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물건이 발등으로 떨어져서 골절될 정도로 다쳤는데 사실 뼈가 골절되면 진짜 아픈데 아빠가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학교에 갈 정도로 이게 속이 깊은 건지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건지 아빠가 보기에는 참 예쁜 딸이었을 것 같은데요. 난 못 갔어. 이렇게 씩씩하고 속 깊은 딸이 한 번은 아빠 김성수 씨 앞에서 펑펑 눈물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속 깊었던 딸이 도대체 이렇게 울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시죠.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설거지고 뭐 집안일 좀 하는데 저도 힘드니까 이거 힘들어 진짜 죽어버릴 것 같다고 한마디 한 건데 그냥 나는 넋두리를 한 건데 연락처를 팍 찾지 울더라고. 못했어요. 아니 이제 나 아빠까지 없으면 나 어떻게 300m 하냐고.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부정류장 역쪽. 이곳이 친절한 인불련 택시 선택이 버스니까 택시를 네가 내라. 다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나 지금 3,000원 꺼낼 뺐다 지금. 3,000원 그냥 돈 많아 드리거든요. 너무 가는 거예요. 아니 만원 전화 오겠지 뭐. 몰라 저 양반이 자꾸 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오빠 울면 겨자 먹기로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나도 안 땡기면 또 데리고 나와. 안 땡기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뭐지 그냥 안 끌렸으면 안 데리고 나왔지. 뭐하라고 내가. 나 혼자 잠도 잘 잤나. 사장님 진짜 지금 아니 나 진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 너 퇴근시켜주잖아. 손님이 앞에 그 교회장에 사장님 그 친구 찾대. 사장님 성준 합창 가주시면 돼요. 예예. 아시나요? 예. 네. 지금 뭘 찾나? 회사가 있나? 알았으니까 아니죠. 뭐 숙소까지 걸어갈까? 걸어가겠나? 멀지? 아니다. 택시 타고 기본역입니다. 그래 멀
보일수 않다. 그러면 걸어가는 게 안 나. 걸어가기에는 멀지. 서초막청 요즘에 하나? 요즘엔 좀 난리 부르. 아 거기? 항상 바쁘던데. 막창 좋아하나? 여자들은 막창 좋아해. 그럼 안 좋아하지. 나 먹기는 있나? 다른 거 시키죠. 막창 먹어. 배가 불러갖고 딴 거 시켜도 어차피 못 먹습니다. 그냥 니랑 분위기는 여기지. 그럼 내 여기지. 소주 한잔 먹고 나와서도 뭐 맥주 뭐야 되나? 소주 뭐 되자. 원래 아니, 뒤에 먹고 계속 싶은 거 일이 먹어라. 계속 이어질 때가 많으니까. 네, 소주 먹고 싶으면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싶으면 맥주 먹고. 그러게 손쉽. 이쪽 손보다 이쪽 손이지. 나 원래 열이 많다. 새벽에 안 추워요. 존나 추울 때. 이 정도면 상부 아니야? 아니다 이거 뭐지? 이거 올라가서 그런 거야? 뱃살 먹어. 에이. 원래 조금 이렇게 그렇게 긴 바지는 아니니까. 집은 어딘데? 집은 진천. 진천? 유정교보 가기 전에. 나 원래 대구 빌라. 살았어. 몇 살 때? 어릴 때 대구 사는지 살았고. 오. 지금 조금 살았고. 역 주변이지 거의. 아 역은 아니고 그거는 역 주변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대구는 역 주변이 없어. 네가 진천 쪽에 살면 진천역 쪽이 이제 이래갖고 있잖아. 그 위로 올라가야 돼. 대구 그 항상 병원 있잖아.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 대구 라인에 그 정신과 있잖아. 그 근처에. 보험병원? 아니 거긴 정신병원이야. 그거 또 보면 그래도 국가유공자들 가는 병원이다. 아 야. 진짜? 정신 뭐 누가 정신병원을 가는 그거 거? 저기 있어. 병원 말고. 그럼 뭐? 그 대공역 라인에 그 있다. 아, 대곡역은 그 대곡지구하고 라인에 멀리 있었어. 그 10대 때 이거 어떻게 다녔어? 어릴 때. 버스도 가고. 어릴 때 그런 게 있는 거.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어. 그때. 버스 안 탔지. 오토바이 타고 택시 타고 굴러 다녔지. 옛날에 오토바이 폭주는 아닌데 오토바이 타다가 대가리 다 없지 뭐. 넘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고 차 창문에 운전자 차석에 대가리가 박혔어. 주황불을 땡겼는데 알고 보니 좀 늦게 땡겼는데 이 옆을 갖다 뚫어박아 보는 거야. 오토바이를. 그래 헤딩해 붙지. 창문에 갖다가. 그래가 저 뭐고 돈 다 몰아주고 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지 옛날에. 근데 독이 뭐잖아. 그때 운전수가 뭐냐면 내일 모레 저 뭐 장가 가려고 함 싣고 가던 신랑이었던 거야. 함 싣고 가던 신랑이었는데 그 팔려 다 깎아줄 것 같고 결혼식도 뭐하고
나 돈 다 벌어줬다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이 가정도 결혼식 못한 적도 그러니까 유리 그러니까 파편이 다 바뀌거든. 자전거 나는 기절에 붙고 대가리 잡고 기절에 붙고. 여기 한 9방울이니까 꼬맸거든. 이제 아직까지 상처 있거든. 살이 들었는데 뼈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돈 다 몰아주고 그거 결혼식도 뒤로 밀었는 거 그거 있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래도 제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행복하셨으니까 가갖고 밀어가 결혼식 뒤로 미루고 예식장 다시 잡아주고 속 많이 쓰겠다 내가. 근데 그 아버지가 요번에 돌아가셨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래 있는데 어머니까지 저 가니까네 저 뭐 얼마 전에 좀 쓰러진 건 아닌데 심근경색으로 수술하시고 또 안 좋아갖고 그래서 대구 내려온 기라. 몰치 막 썼다가 오늘 대구 처음 갔다. 10 며칠 만인가? 처음 나와가 그냥 하루 쉬려고 그냥 모텔 잡아놓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있는데 형님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받대.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전화가 오네. 또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저 받는 게 처음에 안 됐었어? 아니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전화가 아니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냥 한잔 먹고 그냥 드라마나 좀 보다 자야지 하고 있다가 그래가 나온 거라. 나와가 저 니하고 이사들까지 내고 있는 거. 하루가 길했네요 오늘. 아침에 또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 법원에 이제 신고서. 증빙 자료를 좀 이제 첨부를 할 게 있어갖고 아침부터 돌아다녔거든. 새벽 6시 반에 일어났나. 빨리 밥 챙겨 먹고 엄마 약 주고 해야 되니까 약 다 드리고 이제 밥 다 챙겨 드리고 그래가 이제 대구 나왔지. 대구 나와가 이제 어머니 좀 고생이 됐으니까 인천으로 올라갈까 싶다가 뭐좀 벌레도 많아갖고 그냥 대구 있었던 게라. 그냥 형님 전화기가 하니까 좋아 이렇게. 술 한잔 마음이 섭섭할 것 같다. 지금 오빠도 봐요. 재밌게 이렇게 너무. 내가 보기에는 우리도 술 먹고 있잖아. 안 온다. 안 온다. 이제 너 불러가 놀지. 진짜. 안 그래도 그 사장이 기다리더라. 얘기하고. 공중학생 이거 맞지? 맞아. 오빠 너 어딘데 숙소? 아니, 나는 일로 가가 쭉 가면 성당시장 쪽에 있거든. 아 이쪽. 상이 좌회전 해갖고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죠 뭐. 근데 딱히 물 것도 없더라 나가봤는데. 정서에. 문을 다 올려면서 닫았대. 자기가 50분은 오겠지 너. 형님 성주막창이니까 오실래니까. 물어 왔는데 뭐 도저히 물도 없어갖고 일로 왔다 하면서 나도 몰라 어디 가야 될지 몰라. 평소에 문 안 열었던데 여기. 뭐 그러면 되지. 말씀하신 거. 저
주셔야 될까요? 예, 어디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결제 금액 11,500원. 결제 처리 중입니다. 승인 요청 중입.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아리야, 집에 가자. 힐스테이트 다서역 앞까지 피난 순서 경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마루와 달소골 가장이 집에 와서 그런 힘드는 모습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안 보여줬는데 힘든 일 있으면 기대라고. 딸이. 참 아빠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넋두리 한번 한 건데 딸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화법에 죽는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등등등 가볍게 많이 등장해서 사실은 죽는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볍게 넘길 때가 많은데 김성수 씨의 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김성수 씨가 2004년에 결혼을 하고 딸을 출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딸은 외가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자랐는데, 근데 2012년에 김성수 씨의 전처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그 외가에 살고 있던 딸한테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김성수 씨가 딸을 데려와서 그때부터 홀로 키워온 건데, 왜 트라우마